오늘은 부산에 사는 70세 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박순자 씨는 65세 때 남편을 잃고 빚 2천만 원에 통장 잔액 300만 원으로 막막했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혼자 남겨진 노년에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매일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말년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60대, 70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0세 박순자입니다. 5년 전 65세 때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었고 빚은 2천만 원이었고 건강도 최악이었습니다. 아들은 실직 상태였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65세에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우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세가 된 저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고 매달 연금도 들어오고 말년복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고 남편과 아들 하나를 키웠으며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으며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저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5세 이후에도 말년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정말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65세 때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3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빚은 2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병원비랑 장례비로 다 써버렸고 남편 생전에 보증을 잘못 써서 빚까지 떠안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무릎도 너무 아팠고 당뇨병도 있었으며 고혈압 약도 먹어야 했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약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잘렸고 며느리는 아들과 싸우고 나가버렸으며 손주들도 못 보게 됐고 저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밀렸고 집주인한테 연락이 계속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밖에 없었고 쌀도 떨어졌으며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것도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말도 못했고 혼자 집에서 울기만 했는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65세 어느 날 밤이었는데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이 찾아왔고 당장 내일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짐 빼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울었는데 65세에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 찾아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부양하셔야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실직해서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도가 그렇다고 했고 도와줄 수 없다고 했으며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왜 우시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냥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속 물어보셔서 결국 제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그분은 한참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나도 65세 때 그랬어요. 남편 없고 돈 없고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경로당에 나오라고 하셨고 거기 가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로당 갈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으며 그냥 집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65세 그해 가을이었는데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겼고 물도 곧 끊길 것 같았으며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손에 50만 원을 들고 있었고 엄마 이거라도 쓰시라고 주면서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이 돈 났어? 설마 또 빚진 거 아니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일용직일 해서 번 거예요. 앞으로 제가 벌어서 엄마 모실게요. 저는 아들을 안고 같이 울었는데 이 돈으로 월세를 냈고 쌀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니까 또 돈이 없었고 아들도 일용직이라 일이 없는 날도 많았으며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66세가 되던 해 초봄이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비용은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돈이 없어요. 수술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꼭 하셔야 해요. 하지만 3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저는 그냥 진통제 처방만 받고 나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너무 아파서 자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경로당에 나오라고 또 연락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나가기로 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서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처음 갔을 때는 어색했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으며 불편했지만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된장찌개랑 밥이 나왔는데 며칠 동안 라면만 먹었던 저는 그 밥이 너무 맛있었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사 후에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는데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나는 김말자예요. 자주 나오세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는데 말자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기도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데 경로당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로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갔지만 점점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게 됐고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상담을 해보자고 하셨고 사무실로 데려가셨는데 제 사정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지만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셔서 결국 다 이야기했고 빚 문제랑 건강 문제랑 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 기초연금 신청은 하셨어요. 65세 넘으셨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연금이 뭐예요? 저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65세 이상이면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고 매달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고 바로 신청했는데 한 달 후부터 매달 32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50만 원 중에 일부를 낼 수 있었고 식비도 충당할 수 있었으며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다른 지원 제도도 알려주셨는데 의료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무릎 수술비도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더니 심사를 거쳐서 수술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나머지 100만 원은 아들이 모아준 돈으로 냈습니다. 66세 여름에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재활이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고 석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이 나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졌고 경로당도 더 열심히 다니게 됐으며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외로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해 가을 경로당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나서 김치를 한 포기씩 나눠줬는데 집에 가져가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67세 되던 해봄에 복지사 선생님이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하셨고 신청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선생님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셔서 신청했고 공원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0시간 정도 일하고 27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너무 소중했고 일을 하니까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에 일자리 수입 27만 원을 합치니까 한 달에 거의 60만 원 정도 생겼고 월세를 내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도 일용직 일을 꾸준히 하면서 가끔 50만 원씩 갖다 줬고 저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67세 그해 여름 경로당에서 말자 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경로당 나오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무릎 수술하고 나았다며. 저는 망설였지만 가기로 했고 주말에 할머니들 5명이서 근처 야산에 올랐는데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가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산 위에서 할머니들과 김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65세 때 죽고 싶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등산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68세가 됐을 때 저는 조금씩 모은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먼저 갚았고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정규직으로 취직이 됐다고 했고 이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아들을 안으면서 울었는데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68세가 되던 해 겨울 경로당에서
특별한 강의가 있었는데 금융 전문가가 와서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들었는데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유익했고 제가 몰랐던 정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사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했는데 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빚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시면 빚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을 알아보세요.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바로 다음 주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는데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상황을 검토한 후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2천만 원 빚을 1,2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으며 5년 동안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고 눈물이 났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만 갚으면 되니까 기초연금이랑 일자리 수입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3개월 후 승인이 났는데 그날 저는 정말 기뻤고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잘 됐다. 이제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65세 때부터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요. 그해 겨울 아들이 결혼을 다시 했는데 새며느리는 참 착했고 저한테도 잘해줬으며 손주들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명절 때 아들 집에 놀러 갔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안기는데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오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는데 65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68세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9세 되던 해봄에 경로당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검진 결과 당뇨병이랑 고혈압은 여전했지만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했고 무릎도 수술 후도 잘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건강관리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고 65세 때 죽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 복지사 선생님이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고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서 매달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월세 50만 원 중 20만 원을 지원받으니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 일자리 수입 27만 원, 주거급여 2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거의 80만 원 정도 됐고 거기에 아들이 주는 돈까지 합치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는데 10만 원씩이라도 모으면 나중에 목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1년 동안 120만 원을 모았습니다. 69세 가을에 경로당에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돈이 아까워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돈만 모으고 살아가끔은 써야지. 우리 같이 가자. 저는 고민하다가 가기로 했고 2박 3일 여행 비용 30만 원을 냈는데 제주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힘들었지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고
할머니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들, 저 65세 때 죽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행 오니까 살아있는 게 참 좋네요.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자. 70세가 되던 해 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아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대출도 좀 받고요. 월세 사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저는 울면서 아들을 안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고 정말 고마웠으며 이게 바로 말년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이 작은 전셋집을 구해줬는데 보증금 8천만 원짜리였고 아들이 대출받아서 계약했으며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하는 날 경로당 할머니들이 다 와서 도와줬고 집들이도 해줬는데 정말 행복했고 65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첫날 밤 혼자 누워있는데 눈물이 났는데 5년 전 월세 밀려서 쫓겨날 뻔했던 제가 이제 전세집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70세 봄에 복지사 선생님이 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신청하면 월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했고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32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10만 원이 작은 돈 같지만 노인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도 자주 다니고 영양제도 사 먹고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됐으며 몸 상태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70세 여름에 경로당에서 댄스 스포츠 교실이 열렸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같이 배우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동작도 잘 안 됐지만 몇 주 연습하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됐고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아져서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고 표정도 환해져 있었으며 65세 때 죽은 것 같던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70세 가을에 빚을 다 갚았는데 5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들이 도와줘서 2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고 정말 후련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으며 저축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5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 65세 때 300만 원뿐이었던 통장이 5년 만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랑 일자리 수입으로 생활하고 아들이 주는 돈은 다 저축했는데 복리로 이자도 붙고 조금씩 불어나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들한테 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거절했고 엄마가 쓰시라고 했으며 나중에 아프시거나 필요할 때 쓰시라고 했습니다. 70세 연말에 손주 생일 파티에 갔는데 손주가 할머니 선물 있어요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그림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예쁘게 웃으셔서 그림 그렸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저는 손주를 안고 울었는데 65세 때는 손주도 못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65세에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저도 경로당만 안 나갔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고
복지사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 제도를 몰랐을 거고 지금도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말년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 나서고 도움을 요청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올해 초 경로당에서 새해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소망이 뭐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소망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손주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춘자야, 5년 전에 너 처음 봤을 때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너무 잘 됐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 65세 때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는데 30분 정도 걷고 오면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경로당에 가는데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댄스 스포츠도 하고 정말 즐겁게 지냅니다. 오후에는 공원 청소 일을 하는데 힘들지만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드라마도 보고 손주들한테 전화도 하고 아들 며느리랑 영상통화도 하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왔다고 좋아하면서 안기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주말에는 경로당 할머니들과 등산도 가고 가끔 영화관도 가고 맛집도 가면서 정말 즐겁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자 할머니랑 온천 여행을 갔는데 1박 2일로 다녀왔고 온천에서 몸도 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좋았습니다. 온천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춘자 씨는 어떻게 65세 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겨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해요. 그리고 경로당에 나오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복지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됐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집에만 있는데 경로당 나가야겠어요. 순자 씨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꼭 나오세요. 경로당 나오면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정말 좋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은 정말 밝고 눈빛도 살아있었으며 65세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는데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고 매달 기초연금 42만 원, 일자리 수입 27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어서 한 달에 거의 12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데 전세집이라 월세도 없고 정말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30만 원씩 계속 저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손주들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주려고 모으는 중이고 벌써 200만 원이 더 모였습니다. 어제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정말 밝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저는 아들한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건강 잘 챙길게. 너도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는데
65세 때 죽고 싶었던 제가 지금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말년복은 정말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희망과 실용정보. 그래서 제가 65세 때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60대, 70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을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말년복을 받으실 수 있고 저처럼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는 겁니다.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적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못 받다가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받기 시작했는데 이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생활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신청하실 때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당장 내일 주민센터 가세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꼭 참여하시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원 청소 급식 보조 등 어렵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으며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신청하셔서 일하시면 우울증도 예방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점이 정말 많으니까 꼭 참여하세요. 세 번째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적으면 매달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제도를 몰랐다가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신청했고 매달 20만 원씩 받으면서 월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월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생활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네 번째는 빚이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꼭 가보시는 겁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빚을 줄일 수 있고 이자도 낮출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도 2천만 원 빚을 1,200만 원으로 줄였고 5년 동안 갚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제도를 몰랐으면 평생 빚에 시달렸을 겁니다.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받으시고 도움받으세요. 다섯 번째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꼭 나오시는 겁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데 경로당 나오시면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 나오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복지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됐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자꾸 나오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재밌어지니까 용기 내서 꼭 나오세요. 여섯 번째는 관절이나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비타민 D,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는 겁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되는데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무릎 수술 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덕분에 지금도 잘 걸을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도 생기는데 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챙겨 드세요. 일곱 번째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바쁘더라도
자주 전화하시고 영상통화도 하시고 가끔 만나서 밥도 같이 드시면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가족의 사랑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연락하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자주 만나시면 말년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65세 이후에 말년복을 받으실 수 있고 저처럼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65세 때 정말 힘들었고 죽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고 경로당에 나오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70세인 저는 매일 행복하고 건강하며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고 아들도 잘 지내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말년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서고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60대, 70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5세 때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오래 살고 싶고 여러분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한 말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말년복은 정말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는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집 너무 크잖아요. 팔고 작은 데로 옮기시죠. 아내 장례를 치른 지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아내 목소리가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데 자식들은 벌써 집을 팔자고 합니다. 이 사연은 75세 최병수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한 40년의 세월, 그리고 그 마지막 이별 후 찾아온 깊은 고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최병수입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삽니다. 정확히는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40년을 산 이 집에서요. 아내는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자식은 셋입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배우자를 잃고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일주일 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김옥자는 늘 그랬듯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밥 먹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아내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의사의 말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된장찌개를 끓이던 사람이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민수도 울었습니다. 둘째 민호와 막내딸 수진도 왔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많이 왔습니다. 아내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웃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아내를 추모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를 화장터로 보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연구차가 떠날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하지만 차는 떠났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아내의 유고를 받았습니다. 작은 함에 담겼습니다. 45년의 삶이 이렇게 작은 함에 담기다니. 저는 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를 납골 땅에 모셨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리한 거실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내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나? 눈물만 났습니다. 75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가 돌아가면서 와서 챙겨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바쁘잖니. 나는 혼자 잘 있을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제가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는데 큰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논할 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뭔데? 저는 물었습니다. 이 집 말이에요. 아버지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드시고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을 파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리고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고요.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되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팔라고요? 아내 장례 치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집 86평이에요. 아버지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난방비도 만만치 않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살던 집인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막내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 말이 맞아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기도 하고요. 차라리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나아요. 저는 자식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진짜로 하는 소리냐?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어. 그런데 벌써 집 팔자고?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도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사시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어머니 맘을 내가 어떻게 아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 집을 사랑했어. 여기서 너희를 키웠고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집을 팔자고 자식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나야. 아니면 집값이야? 이 집 지금 시세가 15억이잖아. 그거 노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럼 뭐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집 팔자고 하는 게 정상이야? 방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저희도 각자 형편이 어려워요. 민수 형은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았고, 저는 사업이 안 돼서 빚이 있고, 수진이는 시댁 전세 자금 때문에 힘들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돈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집을 팔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너희가 나눠 가지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가라. 다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아버지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 봤어? 애들이 벌써 집 팔자고 해. 당신 떠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사진 속 아내는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자식들의 전화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중개인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때요? 상담만이라도. 필요 없다. 저는 끊었습니다. 민호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소형 아파트가 괜찮대요. 아버지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고요.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저도 끊었습니다. 수진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우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한 건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외로운 건 맞지만 집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내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앉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에는 아내 옷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아내가 쓰던 핸드크림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울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아내의 흔적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일단 감정평가부터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왜? 제가 물었습니다. 집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팔든 안 팔든 일단 알아는 봐야죠.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나는 안 판다고 했잖아. 아버지, 그렇게 고집만 부리시면 안 돼요. 현실을 보세요. 수진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실은 너희가 내 집을 탐낸다는 거잖아. 제 말에 자식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운한 건 나야. 아내 떠나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 팔라고 들볶는 자식들 때문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라. 나는 생각 없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세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일, 자식들이 집을 팔라고 하는 일. 이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어르신, 힘드시겠어요. 배우자 잃은 슬픔도 큰데 자녀들까지 그러시니.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 집은 어르신 것이에요. 자녀들이 강요할 수 없어요. 근데 애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혼자 살기엔 큰 집이고 관리도 힘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르신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자녀들이 아니고요. 지금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시간 가지세요. 이 선생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모르니까 법률 상담도 받아보세요. 부모 재산권 보호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아요. 법률 상담이요? 네, 무료 법률 상담 해주는 곳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며칠 후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은 어르신 명의죠? 네, 제 명의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팔라고 해도 어르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팔아요. 그런데 애들이 계속 압박하면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이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변호사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르신 사후의 집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유언장이요? 네, 공증받은 유언장 있으면 나중에 자녀들 간 분쟁도 줄일 수 있어요.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요. 저는 유언장이라는 게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떠난 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증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시면 돼요. 비용은 10만 원 정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나오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법률 상담 받고 왔어. 걱정 마. 우리 집 지킬 거야. 당신이 평생 가꾼 이 집 함부로 안 넘겨줄 거야.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너희 셋 다 집에 와라.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민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집 팔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이 집 안 판다. 절대로.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말 끝까지 들어. 이 집은 너희 어머니와 내가 40년 동안 함께 산 집이야. 너희를 키운 집이고 추억이 가득한 집이야.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함부로 팔 수 없어. 아버지,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돈이 필요한 거 안다. 각자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안다. 하지만 내 집을 팔아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야. 민호가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집 탐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 날 집 팔자고 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혼자서라도 잘 살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집 이야기 꺼내지 마라. 이게 마지막 경고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민호와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대화였지만 필요한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증인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유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제가 사망한 후 강서구 아파트는 자녀 셋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단,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매각하지 않으며 사망 후에도 급하게 처분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공증인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금과 퇴직금은 셋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어머니 옆에 모셔주세요. 공증인이 문서를 작성했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중요한 서류함에 넣어뒀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모든 일을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울 때,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사별 자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모여 경험을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집 팔라는 소리 들었어요. 자식들이 작은 데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예 자식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느리 눈치 보이잖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유언장도 썼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집은 우리 것이에요.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요. 모임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배우자 사별 후에는 중대한 결정을 1년 동안 미루는 게 좋아요. 집 팔기, 이사 가기, 재혼 같은 큰 결정 말이에요. 감정이 안정된 후에 하세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감정이 불안정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후회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집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건강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잘 먹고 있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추석이 작년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내 없이 맞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집에서 하자. 어머니, 제사도 지내야 하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내 사진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은 서툴렀습니다. 아내처럼 맛있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지내시는 거 어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근데 어쩌겠니? 적응하는 수밖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 집 너무 크시죠?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민수야, 나 분명히 말했잖아. 집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급히 사과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분명히 해둘 게 있다. 나는 유언장을 썼어. 공증받았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집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자식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이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은 후에 집을 어떻게 할지 다 써놨어. 너희 셋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돼 있어. 그러니 조급하게 굴지 마라.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명절이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자. 그 후로 자식들은 집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일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밥도 제법 잘하게 됐고 집안일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제육볶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직접 해먹으니 뿌듯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1시간씩 걸으니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산책하면서 만난 어르신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찬 좀 만들었는데 나눠드리려고요. 할머니가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받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반찬 해 드시기 힘드시죠? 제가 가끔 갖다 드릴게요. 할머니의 친절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박 할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도 남편을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저도 그렇게 되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 덕분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이었습니다.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가 어머니 기일이다. 모두 모이자. 기일 당일 자식들이 왔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년보다는 제사상을 훨씬 잘 차렸습니다. 1년 동안 요리를 배운 덕분이었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1년 동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혼자서도 잘 사시네요. 그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1년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이 집을 어떻게 할지 말이야. 자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집은 안 판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자식들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 나는 이 집을 너희한테 상속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 집을 물려받으면 최소 5년은 팔지 마라. 그리고 팔더라도 급하게 헐값에 팔지 말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라. 이 집은 너희 어머니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집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알겠냐? 네, 아버지. 다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세 자식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정말로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건강을 더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병원에 갈 때 차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 복지관 활동을 했습니다. 배우자 사별 자조 모임의 리더가 됐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상담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저처럼요. 어느 날 70세 정도의 할아버지가 모임에 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한 달 전에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집 팔고 작은 데로 가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1년 동안 중요한 결정을 미루세요. 지금은 감정이 불안정할 때예요. 그리고 집은 어르신 것이에요. 자식들이 강요할 수 없어요. 법률 상담도 받아보세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해볼게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7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일이 이제는 완전히 익숙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 이웃박 할머니, 산책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집 관리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작은 수리도 직접 했습니다. 화초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난초를 베란다에 놓고 가꿨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집 문제로 갈등이 없어지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러 왔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놀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들이 오세요. 이사했어요. 오, 그래. 어디로 이사했는데? 분당이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요. 축하한다. 이번 주말에 갈게. 저는 민수네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와, 좋은데 이사했네. 네, 아버지. 회사에서 대출 지원을 받아서 가능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집 팔라고 한 거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돈이 급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정말 나쁜 짓이었어요. 저는 민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너희도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이해한다. 다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 다시는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아버지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8이 됐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내 없는 삶이 일상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리웠지만 슬픔은 많이 옅어졌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홀로 사는 노인 자립 강사가 됐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자립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집 관리, 제가 3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요. 어르신들, 혼자 산다고 슬퍼만 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제 강의를 듣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특히 강조한 부분은 재산 보호였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재산 문제로 자식들과 갈등 겪으시는 분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 것이에요. 유언장도 미리 쓰세요.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 있으면 나중에 자식들 간 분쟁도 줄어요. 공증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은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거든요.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용기만 내시면 돼요. 저는 개인 상담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복지관에서 1대1 상담을 했습니다. 대부분 자식과의 갈등, 재산 문제, 외로움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8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집을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아들이 저 몰래 집 명의를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 그건 범죄예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절대 아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75세 김순희 할머니는 재혼한 남편한테 집을 빼앗겼습니다. 재혼하면서 집을 공동 명의로 했는데 남편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할머니,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담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재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자식들한테 빼앗기는 경우도 많고 재혼 상대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구청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노인 재산권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달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병수 선생님, 프로그램 승인됐습니다. 선생님이 강사로 활동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청 주관 노인 재산권 보호 교육 강사가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구청 강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필 유언장, 공정증서 유언장, 녹음 유언장. 가장 안전한 건 공정증서 유언장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확실해요.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강의 후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유언장 쓰러 갑니다. 선생님,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제 활동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홀로 사는 78세, 노인 재산권, 지킴이로 활약. 기사를 보고 다른 구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빠졌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강의하고 2일은 상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제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신문에 나신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응, 할 일이 생기니까 좋구나. 아버지, 그때 저희가 집 팔라고 한 거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사시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추석 명절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컸습니다. 큰 손주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가면 할아버지 집에서 자취해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할아버지 방 하나 비워둘게.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집이 손주한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을 지킨 게 옳았다는 것을요. 이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자식들이 자란 곳이었고, 손주들이 놀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79살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4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 사진에 인사합니다. 여보, 잘 잤어? 나 오늘도 잘 살 거야. 아내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를 보면 슬프기보다 따뜻합니다. 저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강사, 구청 강사, 개인 상담. 한 달에 20번 넘게 강의하고 상담합니다. 80이 되면 은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자식한테 집 빼앗길 뻔한 분들, 재혼 사기당한 분들,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분들, 모두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를 잃으셨나요? 혹시 자식들이 집을 팔라고 압박하나요? 절대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제 선택에 만족합니다. 집을 지킨 것, 혼자 사는 법을 배운 것,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한 것, 모두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내를 느낍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 거실 소파에 앉을 때, 침대에 누울 때, 아내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을 팔았다면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손주들도 이 집을 좋아합니다. 방학 되면 놀러 와서 며칠씩 묵고 갑니다. 할아버지 집이 제일 좋아요. 엄마 집보다 편해요. 손주들의 그 말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집 문제로 갈등이 없어지니까 서로 편해졌습니다. 명절이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습니다.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80세가 되면 강의 활동을 줄이고 여행을 다닐 겁니다. 아내와 가보려고 했던 곳들을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경주, 강원도. 아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여보, 여기 왔어 하고 말할 겁니다. 85세가 되면 이 집을 자식들한테 증여할 생각입니다. 그때쯤이면 저도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자식들한테 주대 조건을 붙일 겁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작은 아파트로 옮길 겁니다. 20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조용히 여생을 보낼 겁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친구들도 만나면서요. 제가 죽으면 아내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장에 써뒀습니다. 납골당에서 아내와 나란히 있을 겁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으니 죽어서도 함께 있어야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 인생은 소중합니다. 배우자를 잃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슬프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세요. 혼자 산다고 외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자유롭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그립습니다. 저도 매일 아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슬픔이 저를 집어삼키게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 슬픔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 80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75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주변에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